예, 다들 너무 힘드시죠? 이제 여기까지만 쉬고 빨리 이제 정리해야죠. 예, 피고인 들어오시게 할까요? 예,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 증인 들어오시게 할게요. 다 힘드실 텐데. 예, 자리에 앉으시죠. 아이고 너무 힘드시죠? 이게 원래 한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요즘 법정도 너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야간에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조금만 힘을 내시고 말씀하시고 그 와중에라도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을 주십시오. 아까도 그 변호사님 말씀 안 주셨으면 제가 그냥 또 막 그냥 계속 진행할 뻔했는데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유현석 변호사님 계속해서 진행을 예. 일단 할까요? 예, 중간에 언제라도 힘들면 잠깐 쉬었다 하자고 말씀 주십시오. 예. 예, 지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수방사 예하 대대 중에 그 국회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는 영등포 대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 관련해서 어떤 좀 지속적인 임무, 좀 임무가 좀 어느 시간 계속되는 임무를 하려면 영등포 대대가 관여되어야 하는 것이겠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 국회는 네. 또 입법에 우리 국헌과 관련해서 최고 상위 기구고 하다 예. 보니까 여기서는 훈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만 하고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네. 여기는 못 하고 그 대신 그 대대가 예. 여기에 이제 현황, 예. 뭐 요도라든가 여기에 있는 조직에 있는 직장 예비군이 있으면 직장 예비군, 예. 여기 있는 또 왜 경찰, 청원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국가방위 요소와 관련된 걸 다 알고 있고 여기 시설장이 어떤 분 직책이 그걸 하고 계신지 그런 건 알고 제가 지금은 전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알고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거나 뭘 하려면 거기다가 임무를 주면 금방 답이 예. 나오죠. 근데 이번 12.3 비상계엄 시에 영등포 대대가 국회로 출동한 적은 없다는 것이고요. 예. 예. 그리고 출동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상황이 예. 그 방공 아니면 대테러 내지 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출동 나 뭐 출동 준비도 하지 않았지만 출동 준비를 계획한 적도 없죠. 그렇죠. 만약 했으면 22시 20 몇 분경에 제가 그 해당 사단장한테 TV 보라고 할 때 그 사단장한테 그 사단장 책임 지역이니까 임무를 줬겠죠. 야, 너희 사단 그 빨리 예. 준비해서 뭐 해봐라. 근데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죠. 예. 못했죠. 예. 그리고 증인 오늘 증언하신 걸 들어보니까 증인이 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 기능을 뭐 상실시키거나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증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그런 지시를 따를 생각도 전혀 없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저보고 민간인을 예. 총 쏘라든가 예. 그다음에 국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그러면 그거는 어느 군인이 그걸 반응합니까? 예.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네. 그런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따를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인은 이제 사령관 중에 유일하게 여의도
쪽으로 이제 출동한 사령관이세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은 이제 보니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여의도로 가셨는데 증인의 원래 의도는 국회 경내로 들어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예. 근데 증인이 국회 경내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보니까 경찰들은 어떤 불쌍히 시민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것을 뭐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네.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뭐 도와주는 경우도 증인 아까 봤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증인이 경찰에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요청했더니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도와줄 수 없다 이런 네.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아까 증언을 하셨는데 경찰이 물론 모든 문을 통제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뭐 몇 명 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증인이 생각하기에는 증인은 경찰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한 겁니까? 전혀 상황을 상상도 못하가 예. 비상계엄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왔을 때는 밤중이어가지고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보는 게 전체였어요. 그래서 정확히 몰랐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봐야 돼서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무슨 상황인지 보려고 했습니다. 예. 그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돌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경찰로부터 중간중간 내려가지고 경찰한테 협조를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내리지는 않고 예. 우리 부관이 내려서 물어보고 오고 이렇게 예. 했었습니다. 근데 협조를 해주는 경찰이 없었다는 거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변호사입니다. 지금 계속 확인이 되는데 증인이 나갈 때 출동할 때는 임무가 뭔지도 모르고 나가셨다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것도 없다는 것이었죠. 출동 당시에. 처음 나갈 때는 예, 처음 그랬고 나갈 때. 예. 도착에서는 대통령이랑 저랑은 그런 얘기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받은 예, 임무는 김용현 장관과 얘기할 때 예. 제가 상황 평가를 해드렸어요. 예. 현장 모습을. 그래서 이게 위협이 될 것이라 얘기했는데 동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동의해서 무슨 동의한다 이렇게 말하신 건 아니고 그대로 들으시다가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 증인이 김용현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과 동의한 내용이 무엇이었죠? 그러니까 와봤더니 경찰이 이제 다 배치돼 있는데 나 통화 안 시켜준다. 그럼 전혀 협조라는 게 안 돼 있어서 지금 우리 병력 올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들이 담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한 번에 얘기한 건지 몇 번 단계에서 얘기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다른 위협보단 그러니까는 뭐 테러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지금 봤을 때는 들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본청에 대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고 그랬더니 들으시고 뭐 무슨 대답은 안 하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병력을 넣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도 김용현 장관이 수방사에게 그럼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지시는 없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런 지시 없었습니다. 아예. 아니 지금 증인께서 보고했을 때. 보고했을 때 전까지는 없었고 예. 결국은 동의했으니까는 들어가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증인이 그럼 들어가겠다고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네네. 제가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증인이 먼저 들어가겠다고 보고를 네네. 그 상황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예. 취지로 빨리 했다는 먼저 것이죠. 가서 외곽에도 배치해야 예. 국회 이 본청이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해한 겁니다. 상황을. 그러니까 증인이 판단했을 때 지금 민간인들이 담을 넘어서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혼란스러워서 네. 그 경내 적어도 국회 경내에 들어가서 상황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보고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인은 그 공식적으로 출동할 때 어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지시 받은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의 이제 증언 내용을 보면 23시 47분경에 도착한 김의규나 00시 20분경인가 도착한 김창학 여기에도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지시를 하거든요. 제가 했습니다. 예, 그건 이제 증인이 판단하에 지시를 내렸던 것이고 네. 따로 지시를 받아서 한 건 아니다.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통화 내역을 보면 23시 30분 통화, 33분경 통화를 하고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지나서 00시 31분경에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보면 23시 33분경에는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전화를 했을 때 적어도 출발 전이거나 가는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는 전화가 없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전화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23시 33분경 통화한 건 증인은 전혀 기억이 없는 거죠. 23시 30분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죠. 네. 그리고 지금 오상배 대위의 증언이나 지금 증인이 01시 06분경 통화를 마치고 보니까 여의도 진지였다 아까 이렇게 증언을 하신 걸로 보면 여기 대통령과 통화한 00시 31분부터 00시 36분까지는 00시 31분부터 00시 36분 이 3회 통화에서는 적어도 이 국회의 인근을 지금 계속 돌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제가 바깥을 계속 보지 않았고 예. 전화가 너무 많아서 예. 전화만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해할 때 계속 외곽을 외곽을 돈다고 돌고 있는 생각하고 상황이었던 그렇게 것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럼 그 당시에 맞다가 아니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있었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화를 했을 때 증인도 같은 상황을 보고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같은 상황? 그러니까 00시 31분부터 36분까지 3번 통화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지금 기억하는 것은 어디냐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하니까 그럼 경찰 협조 받아라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네. 오상배 대위의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이 객관적 상황으로 보면 증인이 그 국회 인근을 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에게 오상배 대위가 증언한 것 같은 내용을 말하기는 어려웠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증언을 얘기하시죠? 뭐 끌어내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게 시점으로는 제가 4명이 하나 이거는 분명히 제가 들었는데 그 시점은 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36분 마지막 단계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제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이거 저기 물어보다가 저 안에 우리 병력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빨리 확인해야겠다 해서 조성현한테 전화한 게 00시 42분. 근데 조성현도 칭화가 정확하지 않지만 00시 42, 4분경 정도에 한 걸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가 맞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증인 대통령께서 전화하셨을 때 이제 무슨 의원회관 쪽으로 가서 경찰 협조 받아라 뭐 이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하셨죠. 아니요. 의원회관 자체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의원회관이든 말든 대통령께서 경찰 예. 협조를 받아라든지 어떻게 들어가라든지 했던 것은 기억나는 것. 기억이 아니고요. 네. 이 통화 내역을 보면서 제가 느낀 그런 말을 하실 수 있겠구나. 네. 그래야 제가 김봉식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전제를 한다면 네. 김봉식 청장하고 통화한 걸로 보면 그런 것이 있었을 것 같다고 한다면 이 지금 31분부터 36분까지 통화 시간이 29초, 16초, 25초여서 네. 이 구체적으로 무슨 끌어내라, 뭐 문을 부숴라, 뭐 이렇게 지시한 시간으로 너무 짧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대통령이 화를 엄청 냈다고 지금 증인이 증언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오히려 01시 06분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이 된 상황에서 수방사가 갔는데 별 역할을 못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화를 낸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네. 붙은 건지 아닌지도 네. 사실은 이제 하여튼 그걸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예,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자꾸 얘기하면 제가 자꾸 변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요 통화 내역까지 한 가지만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증인은 구체적으로 지금 임무를 받은 게 없습니다. 대통령한테. 지금 증인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서 들어가겠다고 했다는 것이고
근데 임무도 주지 않은 대통령이 증인에게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TV 중계 상황이나 증인도 봤듯이 국회 상황이 민간인들이 막 담을 넘고 엉망인 상황이 초래되고 특전사 군인들이 그 안에서 소화기로 테러를 당하고 이런 상황들을 보고 수방사령관에게 좀 질책을 한 게 아닌가 해서 그게 공안식 06분 통화가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공안시 06분에 그 대통령께서 화가 나셔서 발로 차고 뭐 빨리 들어가라 그런 얘기 같은 비슷하게 한 게 예. 제가 느끼기에도 그 뭐야 안에 들어간 인원들과 막 대치하고 막 저 이렇게 계엄군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봤을 때 그거겠구나 생각은 들어요. 근데 두 번째는 세 번째랑 그렇게 붙어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증인도 지금 그런 통화를 했던 게 지금까지 통화 내용 나오기 전까지 세 번째 통화라고 했고 그 세 번째 통화를 공안시 06분으로 기억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공안시 06분이 세 번째라고 번째라고, 지금까지 예, 기억을 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다 그 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내역이 안 나왔으면 예. 저는 이런 말도 못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감사하게도 한 달 전에 통화 내역이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그 나름 얘기할 수가 있게 돼서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끌어내라 뭐 데리고 나와라 뭐 워딩이 정확히 기억도 안 나신다고 하고 그냥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대통령께서 증인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지시로 끌어내라 데리고 나와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까? 대통령이 푸념으로 야 그런 것도 못하냐 해서 짜증을 낸 겁니까? 명령을 내린 겁니까? 짜증을 낸 겁니까? 저는 그걸 명령이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예. 제가 임무를 못한 거에 대한 질책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지금 빨리 가서 저 끄집어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건 명령을 하면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대상이 없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대상을 얘기하면 제가 국회의원 얘기를 했을 것 같은, 만약 국회의원 얘기했던 아니면 뭐 위협세 구체적으로 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또 정리가 돼서 제가 해야 될 수단들을 생각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 급하게 전화해서 아내가 누가 지금 들어갔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전화했다는 거는 그 질책에 대한 제 부담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예. 그러니까 증인은 대상이 없다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명백히 대상이 없어서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상을 증인은 그 당시 이제 주성현 단장에게 지시를 내릴 때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거기 무단으로 침입하는 이런 세력들을 얘기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합니까?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것도 못하라고 질책을 했을 때 네, 뭐 그게 데리고 나오든 끌어 나오든 대상이 네. 없다고 했는데 네, 증인이 대상이 없는데 조성현 단장에게 지시를 했으면 네. 누구라고 생각하고 지시를 했느냐고 여쭙니다. 그건 답변 드렸던 것 같은데. 예. 답변 그러니까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이제 무단으로 침입한 세력들 뭐 이런 거라고 말씀하신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저 안에 경찰의 통제 안 듣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국가의 어떤 이 저 뭐죠 치안 권력에 대해서 치안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을 거부하고 담 넘어가는 건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군인이 담 넘어가는 거는 문제인데 허가 안 된 사람이 넘어가는 건 괜찮다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그때 상황에 가면은 경찰도 나왔을 땐 분명히 정상적인 명령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현장의 경찰들은. 그러면 그거를 안 따르고 담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증인도 아까 네. 이제 계엄 이후에 언론 보도 상황이라든지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생각이 오염됐을 수도 있고 또 객관적 사실도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뒤엉켰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증인이 이제 증언을 하시면 되는 건데 계엄이 지금 그 이후에 지금 계엄이 내란으로 돼 있지만 증인은 정상적으로 계엄 선포에 따른 그 명령에 따라 출동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때 출발을 했을 때는 위법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일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모든 저랑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이분은 어떤 굉장히 강성이지만 원리 원칙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후회스럽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출동했을 때 임무를 못 줬는데 저는 정말 지금 이제 곧 만나게 될 텐데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보고 출동을 했을 때 저한테 줄 임무가 있었는지, 임무가 있다면 뭐였는지, 왜 얘기 안 했는지, 그냥 전화를 곧바로 출동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의심스러운, 불편한 게 왜 항명죄라는 얘기를 하면서 엄중히 다스리겠다고 하고 저를 보면서 수방사령관 이상 없냐고 했는가, 난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신문 197항과 관련해서 그 오상배 대위가 이제 전화 대통령과의 증인과 통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 것은 지금 190명이 들어와서 의결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왔는지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까 계속해라.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가지고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 이제 이렇게 들었다는데 이것이 증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전화기에 대고 한 소리를 오상배가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풀 워딩이 들릴 정도의 차의 상황이었습니까? 증인의 위치와 오상배 대위의 위치에서?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이지 저는 폰을 잡고 있는 사람인데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들리는지는 제가 모르죠. 근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오상배 대위는 대통령 통화 이외에 다른 사람 통화는 들은 적이 없어요.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앞에서 계속 YTN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신이 분산된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딩 뭐 단어 한두 개가 190명 뭐 그러니까 뭐 결의안 뭐 이런 게 단어가 생각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건 완전히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장이 들릴 정도의 그 당시 상황이 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제 부하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좀 사실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 모든 책임은 다 제가 갖고 있는데 그 자꾸 부하가 거짓말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참 상황이 그럴 상황이었는지를 묻습니다. 차 안 상황은 제가 느꼈을 때는 조용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 막혀 있었고 그 대신 바깥에가 소리가 있으니까 그건 들렸지만 그게 그 기억이 어느 정도 설명이 안 돼요. 차는 계속 이동 중이었죠. 이동 중이죠. 서행을 하면서. 이동 중인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너무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고요한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동 중이니까. 예. 저 뭐죠? 계속 전화 통화하니까 옆에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마 심하게 표현하면 저 들고 밖에 내놔도 몰랐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대시 문상 73항과 관련해서 공소장에 보면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수도방위 사령부는 이선에서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의 주요 출입문을 확보하여 출입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봉쇄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게 증인은 없다는 거죠. 저 전혀.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만약에 의원회관 얘기했으면 제가 의원회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을 것 같고 이제 그거가 질문 그런 사실은 없다는 건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근데 74항 연결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임무를 받은 증인은
수방사 예하부대의 각 특성과 임무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예부대인 1경비단 소속 2특임대대와 3호 특임대대를 및 군사경찰단 소속 군사경찰대대를 국회에 투입하기로 계획하였다 하는 것은, 아까 증인은 이 일시부대를 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하셨어요. 그럼 공소장 앞뒤가 이게 지금 모순되는 것이죠.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면 여기가 투입돼야 되는 게 아니시죠. 그렇죠. 아까 말한 영등포대대나 이쪽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봉쇄라는 개념과 예. 그 임무를 제가 받아서 항명이 아니면 지시를 들었으면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싫습니다고 하면은 지금 모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따르려고 하면은 제가 그 해당 사단과 얘기를 해야만 그게 가능해요. 이 말씀을 왜 묻냐면 공소장 자체에 네. 임무 성공 가능성, 그러니까 봉쇄라는 임무 성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여기를 투입했다고 하는 자체가 네. 말이 성립이 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제 상상이- 입장을 대신 얘기해 주셨는데 그 공소장이 예. 그게 군인이 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작전하고 수방사 사람이 썼다면 그렇게 쓰지 못했을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말이 하나도 안 맞고 계획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반대 신문은 이걸로 다 끝나셨죠? 예, 제주 신문 어느 검사님이 하실까요? 네, 신영민 검사입니다. 예, 증인은 그 3호 특임대대 3지역대 그 김혜규 등 16명이 출발한 시간이 네. 23시 10분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출발하는 정확한 시간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어간에 그 뒤에, 그러니까 출발한 다음에 참모장이 병력들이 출발했습니다는 얘기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때라는 건 알았지만 시간은 몰랐습니다. 증인은 3호 특임대대 그 김희규 등 16명이 출발하기 전에 네, 수방사를 출발해서 국회로 가신 거죠? 제가 먼저 출발한 건 분명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3호 특임대대 김희규가 출발한 23시 10분 이전에 출발한 게 맞는 거죠? 제가요? 그렇죠. 저는 23시 정도에 출발한 것 같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네. 증인이 출발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출발한 게 수방사 3호 특임대대 어, 김유규 등 16명이 23시 10분쯤에 출발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모르지만 추측은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수방사에 아무리 특임이고 준비해도 비상 걸리면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근데 증인 네네. 아까 말했던 2시간 걸리는 부대가 있고 1시간 대기하는 부대가 있고 30분 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순서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그 15명인 그 김유규 하는 팀이 상시 대기하고 있는 그때 당직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걔네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증인이 그 지휘 통제실을 나와서 3호 특임대대 막사에 들렸다가 네네. 이제 수방사 정문으로 이제 나가시는데 나갔으니까요. 그 3호 특임대대에 들렸을 당시에 아직 출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김혜규 등 16명이. 그 김유규가 안 됐는지는 못 네. 봤고 이제 누구든. 단장이 네. 저한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 나갔고요. 네네. 그리고 첫 번째 통화 관련해서 오상배 대위가 증언한 내용이 피고인께서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셨고 이진우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은 두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화 통화에 대한 오상배 대위의 증언이에요. 네. 그러면 증인이 피고인과의 전체 통화에서 피고인이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죠. 피고인이 증인한테. 항상 처음 저 기억에 처음에 전화 오셨을 때 제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통령님이 전화 올 거라 상상을 못했어요. 계엄사령관이 전화가 와야지. 그때 놀랐어요. 근데 그것도 그 비화폰, 군 비화폰으로 오셔서 제가 갖고 있지 않고 부관인데 대통령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대통령님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놀라서 제가 딱 받고 충성 하고
수방사령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첫 얘기가 그게 제가 그래서 제가 이게 그게 00시 33분 같은 느낌, 23시 게 맨 처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인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상황을 물었어요. 지금 거기 상황 어떻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쭉 다 얘기했어요. 네. 그때. 그래서 또 증인이 피고인에게 다 막혀 있다라고 보고하신 막혀 있다. 적은 예, 있으시죠? 예, 예. 그리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총을 두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라고 보고한 적도 있으세요? 그거 보고 드렸어요. 네. 근데 그게 맨 처음에 한 건지 지금 보니까 여러 차례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한 건지 왜냐하면 저게 그게 다 하나니까 그게 하나 얘기한 게 두 번째 단계 그 00시 32분인지 23시 30분인지 이제는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상배 대위가 증언한 첫 번째 통화와 관련해서 네네. 이 상황은 시간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죠. 그리고 오상배 대위 증언 중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네. 증인도 총이라는 단어와 문을 부수고 뭐 발로 차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네. 했다는 것은 들었다고 방금 증언을 하셨고 근데 총을 쏴라는 얘기는 총이라는 예, 단어 얘기 들었고 네. 우리 부관이 총을 쏴라고 나중에 조서에 있길래 계속 저 총 문제 때문에 제가 걱정하면서 총 내려놨습니다. 얘기 계속 하는데 총을 쏘라고 한다는 건 좀 너무 안 맞고 다만 화가 나서 총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총을 쐈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어쨌든 총이라는 단어와 네네. 발로 차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는 거는 들었다고 네. 하는 말씀이시고 네. 당시에 증인의 차량을 운전했던 부사관 이민수 네. 역시 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그 조서는 읽었는데 그거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 이민수 부사관은 또 피고인이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라고 한 것도 들었다고 증언을 하고 갔어요. 그 내용도 알고 계세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이민수 부사관의 증언과 오상배 대위의 증언이 매우 유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 모임과 관련해서 곽종근 여인영 사령관은 비상대권 혹은 뭐 비상조치 혹은 특별한 조치라는 등의 단어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건 알고 예,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인은 이런 단어들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이제 증언을 하시는 건데 예.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런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곽종근 여인영 사령관은 들었을 수는 있지만 증인의 기억에 없다는 건가요? 그건 제가 상대방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사실은 제가 되게 제 스스로의 양심과 명예심 가지고 하는데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가능성 있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제가 그렇게 상황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반대 신문 때 증언하신 내용 중에 국회 인근에 도착한 후 헬기 소리를 들었을 때 707이 왔구나라고 느꼈다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헬기 소리만 듣고 다른 부대도 아닌 이천에 있는 707이 왔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 그 비상계엄 상황에 저희도 투입이 되면 딱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은 항상 훈련하면서 본능적으로 올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아닐 수는 있지만 그때 느낌에 707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훈련을 해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딴 부대가 왔는데 왜 707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되지만 707을 왜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동인데 이게 그냥 시스템인데 근데 안 오면은 당연히 안 올 수 있겠지만 뭐가 헬기가 들렸다 그러면 707이 왔나 보구나 이런 생각은 들죠. 그 주신문사항 116항 관련해서 답변을 정확히 듣지 못해서 다시 여쭤보는데 22시 24분 네. 22시 24분에 조성현 1경비단장에게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건 맞나요? 정간부 소집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지 저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이것도 정확하지 않고 근데 항상 저는
저는 개념을 얘기하면 부하들이 먼저 자신이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항상 해요. 그래서 3단봉도 김창학 단장이 그러면 3단봉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또 우리 조성현이도 저 사령관님 만약에 이걸 훈련 상황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저 바깥에 있는 부대들은 오기가 힘드니까 모듈 다 빼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세요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전 간부를 소집하라고 제가 그때 상황엔 그 정도의 느낌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 간부 소집이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도 이 전 간부 소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 송성환 검사입니다. 그 증인 오늘 말씀하신 게 이제 국회 도착할 때까지 증인의 임무를 알지 못했고 국회 도착 이후에 시민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뭐 불순분자들이 국회 내부로 침입하는 상황을 증인 스스로 상정을 해서 부하들에게 국회 내부로 들어가 내각 대치선을 치라 이런 취지로 이제 지시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불순분자, 그러니까 이것도 단어를 제가 이제 딱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꾸 표현을 바꾸게 한 게 제 잘못인데 들어간 사람 중에 국회 기능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을 것을 상정한 개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증인이 이제 비상계엄 전날인 12월 2일 작성한 메모를 보면 장관님 땡땡 회의 직후 땡땡 협력단 지원하 구역 세밀 배치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는데 땡땡 협력단은 당시 양재영 준장이 단장으로 있던 국회 협력단을 의미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국회 도착 이후 부하들에게 양재영을 도와라, 양재영을 만나 게이트 하나를 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하라, 뭐 이런 지시를 하셨죠. 네네. 증인 부하들에게 그런 지시를 하시면서 당시 증인이 말씀하신 국회 기능에 위해를 가하는 그런 민간인들에 의한 국회 침입이 우려된다라는 등 증인이 그 상정하였다는 상황에 관해서 부하들에게 알려주었습니까? 그 부분 첫 번째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보고한 12월 2일자 보고한 거는 그때는 9일 새벽부터는 국회 본청이 아니라 국회라는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모든 국가 중요 시설은 울타리 안에 여러 시설이 있어요. 근데 시설장이 원하는 장소에 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확인해서 능력이 되면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그걸 구역의 세밀 배치는 어디에 이거 해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세밀하게 배치할 수 있는 그게 그 특임 후속하는 대대가 가는 상황으로 제가 놓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 상황이랑 안 맞아요. 아니 여기서 증인이 작성하신 땡땡 협력단이라는 것이 네. 국회 협력단은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 협력단의 지원하에 네. 그 병력들을 그 각 구역에 세밀해서 배치한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각 구역, 예. 근데 그게 시설장인데 제가 그날 작성할 때는 시설장이 누군지 모르니까 국회 협력단 참 좋겠다라고 제가 쓴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해 드렸다시피 국회 도착 이후 부하들에게 그 양재영을 도와라 내지는 양재영을 만나서 게이트 하나 받은 다음에 그곳을 차단하라 네. 이런 취지로 지시하신 것은 맞습니다. 맞으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부하들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하면서 증인이 당시 상정했다는 그런 그 국회 내 기능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민간인들에 의한 예. 그 위해를 차단하라 이런 상황을 알려준 적은 없으시죠? 그렇죠. 그 말을 구체적으로 말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증인은 국회 도착하기 전까지 수방사 임무에 관해서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증인이 전날 작성해서 김용현에게 보고했던 메모 내용대로 임무 실행하였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합방위 절차대로 된 거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가고요. 저도 그 작성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날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들이 떠올라서 그것 했어요. 근데 그거대로 됐다고 말씀하시면은 어떤 게 안 된 것도 한번 제가 뽑아볼까요? 한번 그 놓고. 그러니까 된 건 얘기하시면은 된 것만 보지 마시고 안 된 것도 한번 따져보시면 더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또한 그 양재영의 진술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수방사령관하고 통화해라.
특전사하고 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는데, 이에 의하면 김용현 장관 또한 증인이 사전에 기재한 이 부분 땡땡 협력단 지원하 구역 세밀 배치와 같은 메모 기재와 같이 수방사의 임무 수행에 양재용 국회 협력단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사전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문서를 그 파일을 발송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고 하신 건지 스스로 하신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 직후에 김영현 장관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특전 수방사령관을 상대로 기지시한 사항, 이미 지시했던 사항을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저도 수요일 날 국방부 장관이 오면 그 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결국 증인 오늘 증언 정리하면 이제 수방사의 국회 출동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수해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4명이서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 발로 차고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끌어내라, 그리고 총,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은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쭉 얘기하다 마지막에 그 들은 사실이 있다고 말을 하면 앞에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들은 사실이 다시 기억이 한번 있는데 이거 기억납니까? 하면 제가 알겠는데 네네. 갑자기 그 얘기하면 다 기억이 안 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4명이서 1명씩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 발로 차고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끌어내라, 총, 이런 말을 들은 사실은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로 차고라서라도 들어가라. 그 다음에 4명이서 1명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따로 끌어내라는 거는 왜 굳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끌어내라는 말 한 적은 제가 기억이 없어요. 네. 그냥 끌어내라라고 네네. 말한 적은 없어요. 예. 그렇게 말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고 특정하지 않아서 네. 증인은 그 끌어내야 하는 대상이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정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증언의 취지 맞습니까? 그렇죠. 비상계엄 해제 그 결의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몰랐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이 아래 계시는 줄 몰랐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 자체가 제가 듣고 그거에 대해서 그걸 들었을 때 제가 과연 그게 제가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특검원님. 방금 그 마지막 질문에 연결해서 예. 결국 이제 증인 이야기에 의하면 당시 증인의 상황 인식으로는 네. 끌어내라는 대상이 국회의원일 것이라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네. 이게 증인의 증언 요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증인이 당시 상황이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 그죠? 예. 지금 예. 많이 밝혀졌지 네. 않습니까? 네네. 당시에 뭐 계엄 해제 이후에 또 그 계엄 해제에 대한 의결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달려가고 있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 계엄 해제를 위해서 그 국회 앞으로 또 왔고, 이런 상황들을 지금은 본인도 다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허위는 아니잖아요. 재판장님, 특정한 진술을 유도하는 유도 신문입니다. 아니 그런 확인하시는 건데. 예, 그런 상황, 그렇죠. 현재와 같은 인식이라면 당연히 당시에 끌어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었을 거라는 것은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추론하면요, 네. 저는 위법을 알고 나간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은 상황 인식, 지금 이제 상황을 본인이 다 알았을 때를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당시 상황을 알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무슨 말씀으로 묻는지 아는데,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령을 받으면서 훈련을, 이제 물론 훈련한 적은 없지만, 제가 이분은 이런 사람이다, 제 상관이 이렇고 명령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 알고 신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면은 출동해라 하면은 이거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갑니다. 물론 나중에 지금 위법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너무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뢰한 건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도 내가 출동했을 때 그 상황과 그 대통령이 항상 생각했던 그 고민에서 만약 했다면, 그게 아니라 역시 그때 출동했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는 국회 본청 안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그거를 좀 끄집어내라. 그 다음에 또 그걸 빨리 해라.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은 본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었고 마이크 좀 사람들이- 가까이 좀 예, 써주십시오. 지금은 그 본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었고 그 사람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을 위해서 들어갔다는 걸 본인도 지금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걸 놓고 그 질문을 하는 건데 재판장님 근데 계속 똑같은 질문을 재판장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예, 그 배철 변호사님 말씀 좀 이해가 안 남겨놓고 가서 그냥 네. 녹취서에 남겨놓고 네, 아니, 특검원님은 저는 요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시죠. 좀 말씀을 그렇게 하셔도 저는 다 말씀하시면 네, 네, 질문 알겠습니다. 좋겠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언론을 보면서 계속 한 방향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가 진실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저라는 사람이 이 보면서 뭐가 진실인지 모르는데 저는 판단 안 합니다. 판단 안 합니다. 제가 위법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만 수방사에선 저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보석을 승인해 주셔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그게 위법이라는 게 분명한 거 아닌 이상은 그 명령한 사람이 내가 평상시에 훈련하면서 알고 있는 그 인격적인 그 신뢰라고 합니다. 그냥 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결과가 날 때까지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다 되죠. 네. 이창규 검사님. 예. 이창규 검사입니다. 반대신문 111안 관련입니다. 증인은 언론에 비상계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인영 사령관이 평시에는 절대 그런 일 없다, 이상한 생각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 10월 17일 날 처음 그걸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하면서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예, 좀 10월 17일 날 국정감사 끝나고 언젠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다가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곽종군 장군이 뭐 안보 상황 뭐 걱정하고 하면 저도 계속 그게 있으니까 야 혹시 뭐 무슨 일 있냐 하면은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야 절대 그런 거 없어 하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몇 번 정도나 그 계엄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엄이 안 된다라는 얘기 그게 되게 힘든 말이기 때문에 계엄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그런 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계엄이라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 군인들은. 그거 굉장히 말만 하면 문제가 돼요. 그럼 곽종근 사령관도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맞다는 겁니까? 곽종군 장군이 안 된다고요? 그 계엄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맞습니까? 곽종군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최소한 증인과 여인영 사령관 사이에는 뭐 계엄에 관한 논의가 뭐 없진 않았던 거네요. 계엄에 대한 논의라고 한 건 어떤 게 계엄에 대한 논의입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닙니까? 아, 그것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계엄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당시 때는 야, 어르신들이 얼마나 힘들어 내가.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받아주고 있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서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당시 때는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 여인영 사령관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을 힘들게 받아주고 있다고 하는 네. 그 반대한 상대방은 김영현 장관이 맞습니까? 근데 그 특정 직구 누구 하나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어른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김영현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반대신문 59-1안 관련입니다. 죄송합니다.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이후에 모임에서 증인은 사복 입고 갔습니까? 군복 입고 갔습니까? 전부 다 사복 입었습니다. 그 사복을
낮에는 행사를 했을 텐데 어디서 환복을 했습니까? 저는 이제 서울이니까 집에 가서 갈아입고 갔습니다. 저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럼 환복을 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뭐 행사 계획 같은 게 미리 통지가 됐었겠네요. 아니요, 가다가 국군의 행사 후반부에 그걸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주신문 55항, 59항 관련입니다. 증인은 김용현 장관과 12월 1일 낮에 약 22분간 그리고 12월 1일 저녁 때 약 5분간 통화를 했는데 당시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수방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국회에서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너는 매뉴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얘기했지 논의라고 하면은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저 얘기를 계속 물어보셨어요. 근데 듣다가 나중에 머리 아프시다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다. 적어서 하나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냥 알겠습니다. 그때 밤이 늦어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제가 오전인가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보냈습니다. 그 김용현 장관이 말한 국회의 비상 상황 또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때는 제가 그 테러, 복합 테러 이런 상정에서 그런 걸로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그 밤에 12월 2일 날인가 밤에 이제 상황 위기 얘기 뭐 하면서 하니까 위기가 아니라 안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대비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곽종군 장군이 전화 왔을 때 제가 그때는 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뭔가 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12월 2일 날 밤에는 곽종군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생각했다는 겁니까? 예, 저한테 자기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하셨고, 근데 통상 장관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이 전체적인 정보본부에서 얘기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 직책상. 그래서 이게 뭐가 있나 하면 저는 딱 반응이 사실 그때는 무인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뭐 말을 안 해도 안보 위기 하면은 다 무인기로 저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지 하면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전 들은 바가 없고 별로 없습니다. 자 알아볼게요 하고 이제 여인영 장군한테 물어봤죠. 여인영 장군은 뭐라던가요? 여인영 장군은 항상 우리한테 그렇게 긴장시키면서 대비태세 강조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하던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네. 곽종근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네.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휘통제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네. 증인도 그 사령부 내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공관에서 차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1일, 2일경에 있었던 이런 것들은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거나 한 행동들이 아닙니까? 12월 3일 날 제 일과 보셨습니까? 다 아시죠? 12월 3일 날 일과. 제 부하들이 저는 저희 그 보좌진이 일정을 짜주는데 제가 좀 성향이 부하들이 말하는 대로 맞춰줍니다. 왜냐하면 다 저한테 보고 안 하지만 내부에 무슨 사정과 갈등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회식을 이날 해야 됩니다 얘기했을 때 제가 물어보니까 방첩사 보직들이 갑자기 옮긴다 그래서 이날 해야 됩니다 해서 그렇게 해. 근데 식사는 항상 방공 상황 대비하니까 제가 어딜 못 가요. 사령부 안에서 제가 1년 넘도록 사령부 밖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과천에 있는 딱 복귀하는데 10분 걸리는 과천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에 걸어다니는 외곽 코스 차가 딱 와서 나갈 수 있는 거기밖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회식도 부대 안에서밖에 다 와야 돼요. 저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오후에 저는 이제 오전에
방공진지 현장을 하려고 했고 두 군데를 했었어요. 서울역 진지, 그러니까 서울역인지 하여튼 두 군데를 저 작전처장이 저한테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은 방공진지 엄청 많다 보니까 잘못 정하면 어떤 데는 또 와가지고 경력금을 2번 받는데 어떤 데는 1년 동안 못 받는 게 있으니까 그건 밑에 애들이 아니까 이번에 여기 가셔야 됩니다. 여기 가셔야지 공평하게 됩니다 해서 두 군데를 정해서 제가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억에 계단 내려갈 때, 출발할 때 저희 보좌관이 사령관님 좀 무릎 신경 좀 죽으신 것 때문에 힘드신데 오늘 병원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진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괜찮겠나, 약속 두 개가 잡혔는데, 근데 오늘 가시는 게 치료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예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하나 빼자. 그래서 빨리 올 수 있어서 멀리 있는 진지를 취소시킨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군데 갔다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갔다가 와서 이제 회식을 한 겁니다. 회식한 상황이 됐고, 회식을 하고 끝나자마자 저 오후에 저 일정 결과 보고를 할 때 저한테 보니까 내일 아침에 조찬 예배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오신답니다. 6시에. 그래서 제가 MCF 조찬 예배인데 제가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분인 거 알아서, 그래서 제가 9시 15분인가 하여튼 9시 넘어서 그분한테 전화드리고 저 내일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통화하고 끊고 이제 설거지 하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상황에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으면, 그리고 12월 1일 날 전투유무 시켜놓고 있고 12월 2일 날 훈련 다 내보내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한테 지시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찰이나 특전사 그리고 방첩사에서도 네. 미리 준비한 부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미리 연락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보안상에서 문제, 근데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만약에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군인으로서 그러면 계획이 되고 알아야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되고 알아야 성공을 하지, 그거 모르고 하는 건 그건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그거 겪고 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생각하셨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저도 정말 그거는 차마 질문을 못 드리지만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십니까? 근데 그걸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그거 뭐 보안을 위해서 안 한다. 그래서 보안과 군인은 작전은 보안과 작전이 반비례해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보안에 대해서 문제될 가능성이 크고 실패하려면 보안만 따지면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합니다. 네. 근데 증인 그 예, 부분 특검원님. 관련해서 마이크 좀 네.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증인은 이제 계획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지금 계획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획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계획을 충분히,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충분히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전에 모임이나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는 뭐를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걸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반대로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 예, 제주신 분 다 끝나셨어요? 추가로 조재철 검사님?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조재철 검사입니다. 예,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요. 네, 중복되지 않는 예. 걸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주신문 96항 관련해서 그 증인은 김용현 장관이 12월 3일 21시 저녁 9시 46분경에 전화해서 상황이 엄중하니 부대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으라 말했다고 증언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김용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좀 늦춰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전혀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 증인께서 검사 주신문 과정에서 경호처 비아폰 통화 기록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김용현 장관이 21시 45분경부터 21시 51분경까지 그 비상계엄 시 임무를 수행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행한 걸로 나왔죠. 네네. 수행한 사람들에게 비아폰으로 전화를 돌린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순서는 여인영, 증인, 곽종근, 조지호, 김봉식 순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날
그 12월 3일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19시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대통령 안가로 불러서 그날 22시경에 비상계엄 선포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김용현 장관이 21시 49분에서 21시 50분경에 그 전화를 해서 비상계엄 선포가 늦어진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대통령이나 김용현이 증인에게는 그 비상계엄을 좀 늦춰야겠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저 비상계엄이라는 선포라는 자체를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뭘 했죠. 예. 그 증인이 생각하기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 대해서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뭐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청관님한테죠. 그 계엄은 군이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한테 지금 비상계엄 할 거라고 얘기하고 비상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다 이런 말도 했는데 네. 이제 증인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제가 이 사건 후에 기도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게 몰랐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김용현 장관이 혹시 그러면 여인영, 그러니까 증인 곽종근한테 전화를 해서 준비 상황을 확인한 후에 보니까 좀 빨리 진행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조지호 김봉식 청장에게 전화한 겁니까? 좀 늦어질 것 같다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증인 혹시 그 임무가 적힌 A4 용지를 저 방청석 정숙해 주세요.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임무가 계엄이 실행되면 해야 할 임무가 적힌 A4 용지 같은 거를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받으신 적이 있어요? 비상계엄 선포가 선포되는 걸 자체를 받으신 적 몰랐으나, 예.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 다른 분들은 A4 용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증인께서 안 받았다고 하시는 걸 보면 이미 증인께서는 계엄 선포 이전에 확고하게 임무를 수행하기로 다 얘기가 돼 있어서 A4 용지 같은 거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까? 그건 제가 말을 하면은 더 이상할 것 같아서 그럼 저도 그거를 질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신문 159항 관련인데 그 증인은 박안수 계엄 사령관으로부터 아까 증언하시기에 네. 박안수 계엄 사령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으셨고 증인이 박안수 사령관에게 계엄 사령관에게 어떤 임무를 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좀 보고하셨다는 증언을 하셨습니다. 한 번 해드렸습니다. 한 번 하셨어요? 네. 왜냐면 전화를 계속했다 안 돼서 네, 안 되면은 또 하고 싶은데 전화가 자꾸 오니까 잊어버려요. 네, 네. 그래서 또 하다가 잊어버리고 근데 결국은 전화가 오셔서 그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0017분입니까 혹시?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전화 온 그 시간이 네. 제가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임무 받은 사령관으로서 저희가 지금 임무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설명을 쭉 드렸죠.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박안수 사령관에게? 총기 놓고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총기 그다음에 놓고 예 지금 네. 안에 보니까는 그 상황이 네. 너무 무질서하고 치안 유지가 안 되는 것 같고 경찰이 통제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국회 거기에 외곽 배치를 시키려고 지금 담을 넘어서라도 협조해서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때 얘기한 거 핵심은 총을 내려놓고 들여보냈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박안수 계엄 사령관은 그러면 증인 보고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라 지시도 하셨습니까? 그분이 그때는 정신이 없으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박안수 그 장군님이 진술을 하셨어요. 저 군사법정에서. 근데 그 질문을 드렸더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의 기억이 어떠시냐고요? 저는 그분은 계획 자체를 얘기한 게 없었어요. 그냥 알았다. 수고하세요. 이런 식으로만 끝났어요. 그러면 박안수 계엄 사령관이 특전사의 병력 이동 상황에 대해서 그 통화에서 네. 증인한테 공유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전혀. 그 증인이 인식했던 임무, 그러니까 즉 국회 본관 외곽을 봉쇄한다는 그 임무요. 네. 그 봉쇄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외곽 대치선 배치하는 겁니다. 외곽 대치선 예, 배치. 예, 예. 외곽 대치선 배치와 예. 707 특임단이 최초로 인식했던 임무, 그러니까 국회 본관 출입 차단인데요. 그 임무가 내용이 사실 같거든요. 같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박한수 계엄 사령관이 특전사와 함께 좀 임무를 국회 경내 들어가서 수행을 해라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까? 예, 제가 그 당시 때 느끼면은 네. 그 상황 파악하시는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 그 제가 뭐 하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이 제가 이해해서 네. 그냥 막 급하게 하면서 제가 총 얘기를 했더니 그거 잘했어라고 하고 딱 끊어버리셔가지고 아 이분 지금 막 정신없이 파악하시는구나라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럼 박한수 계엄 사령관은 그 증인이 이끄는 수방사의 인력들이 네. 국회 경내에 담을 넘어 들어간다. 총은 놓았지만 담을 네. 넘어 들어간다. 이 사실은 알고 있었네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얼만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말씀대로면 얘기는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제주 신문 다 끝나셨어요? 예, 재반대 신문 하실 분이? 네, 이철 변호사입니다. 예,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주신문 30이랑 그리고 이창규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관련한 질문입니다. 평시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시계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전시계엄, 전시계엄. 여인영 사령관이 비전시계엄은 안 된다고 우리 사령관님께 말씀을 하셨나요? 비전시경 뭐 이런 얘기라고 하고 평시라고. 평시라고 했나요? 네네. 그럼 평시 아니면 전시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그런 자체는- 개념?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 아니고 자체가 아니고. 언론에서 말한 네. 걸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제가 언론 때문에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조신문 30이랑 관련해서 사령관님께서 보통 전시 전환 전에 계엄이 선포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예. 네. 왜냐면 항상 상황을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우리 비상계엄의 역사를 보면은 1950년 전쟁 때 전시계엄이 선포됐고 네. 사실은 그 비상계엄 이외의 비상계엄은 사실은 다 비전시계엄이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은 사회질서 동요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평시계엄 내지 비전시계엄이겠죠. 이런 개념이. 그 말씀은 제가 잘 저는 계엄 연구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네네네. 제가 연합 작전을 했습니다. 그 주로 했거든요. 전쟁 연습을. 그러니까 왜 우리 군은 계엄 연습을 하는가 그걸 아셔야 돼요. 작게는 전시 전환에 대한 승인 모든 이 과정을 데프콘 3가 되면 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 사성장군이. 그 전까지는 한국군이 작전 통제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운용할 수가 없어요. 데프콘 3가 되면. 그런데 합참의장은 할 수 있는 게 계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통합방위 관련된 거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우리 군을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 권한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시 전환되는 과정에 우리 군은 빨리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병력을 전쟁 나기 전이니까 빨리 우리 국민이든 모든가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한 측군을 움직이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계엄 선포, 그 다음에 통합방위 사태 선포 이렇게 들어가고 미군은 데프콘으로 들어가서 빨리 이거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한반도의 이 상황에 그런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당시에 계엄을 한다면 어떤 거냐, 사회 질서가 혼란할 때. 혼란해지지 않습니까? 막 북한이 뭐 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분위기가 가면은 그러면 첫 번째가 치안 질서고 보통 벌어지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사법 기능이 이렇게 사법 행정 기능이 문제가 돼요. 마비가 되었을 때. 예. 근데 마비라고 하지 않고, 왜냐면 네. 훈련하다 보면 그런 경우보다는 버거운 거죠. 경찰이. 그러면 이제 그때 계엄을 선포해서 치안, 그 다음에 사법 행정, 그 다음에 구호. 왜냐하면 물자 뭐 이런 거에서 시민들이 동요할 수 있으니까 물자, 그 다음에 방송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방송,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구호, 이렇게 해서 5가지를 가지고 우리 군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계엄은 생각도 안 하고 항상 그 5가지만 가지고 훈련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훈련을 많이 해도 비상계엄 자체는 생각을 안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어떤 자료인지 말씀. 예, 2017년 3월 기무사 개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그거 혹시 증거로 제출된 건가요? 예, 아니면 맞습니다. 사경 송치 기록 증거 순번 224번, 증거 기록 3816쪽입니다. 예. 보시면은 여기 경비계엄, 계엄이라고 나와 있고 옆에 경비계엄은 치안 유지가 곤란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비상계엄 나와 있고 국정마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맞죠? 국정마비 상황이 있을 때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거겠죠. 네. 그럼 사령관님, 이 국정마비 상황은 누가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까? 최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정마비 상황을 판단하겠죠. 그렇죠. 계엄 보시면 비상계엄은 아까 사령관님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 사법기 등 마비 시 선포하는 것으로 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능 마비와 사법기능 마비로 헌법상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으로 국가가 혼란스럽고 위기 상황일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아까 사령관님께서도 국정이 혼란해지거나 사회가 혼란해질 때 계엄을 선포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가 되는데요. 그때도 전시는 아니었습니다. 시해되니까 그 사회가 혼란해지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거죠, 위기가. 그래서 일종의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었고, 1972년에도 마찬가지로 뭐 당연히 사령관님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의 특별선언 및 비상조치에 의해서 사회 질서의 동요와 혼란을 예방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까 주신문 30이랑 관련해서 우리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시 전환 전에 보통 계엄이 선포된다. 지금까지 비전시 계엄이 선포된 적이 없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비전시 계엄 자체를 생각 못했다는 거죠. 아, 생각을요? 네, 예,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네, 네. 이제 비전시 계엄, 사실 1950년 제외하고는 다 비전시 계엄이라고 개념상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정마비, 요 비상계엄의 상황은 국정마비고 행정사법기능의 마비 시에 선포가 되는 것이고, 그 당시의 상황이 행정기능 마비와 사법기능 마비로 국정마비라는 판단을 대통령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국정 최고 통수권자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은 군인은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맞겠죠. 저는 당시에 계엄 선포하시고 저희가 출동할 때는 이런 절차들이 다 합법적이고 맞습니다. 네. 절차들을 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아예 그런 걸 생각 안 했었습니다. 네, 근데 조금 제가 다음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마찬가지 같은 자료고요. 3824쪽입니다. 근데 이제 비상계엄을 지금까지의 계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요 기무사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게 과거에 2017년에 나온 문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수방사는 서울 지역에 있는 주요 시설을 보호하고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군이 출동하게 됐죠. 여기 여의도 보시면은 여의도 국회 주요 지역인데요. 1개 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엄 임무 수행군이 편성될 때는 1개 사단이 투입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 보통 1개 사단이 어느 정도 되죠, 사령관님? 아, 이거는 제가 처음 봐서 모르는데 네네네. 이 일개 사단이 그 사단일 겁니다. 한 10,000명 정도 됐죠, 한 개 사단이. 그러니까 이거 제가 예, 상상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봤는데 이게 저희 쪽에서 보는 개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저희 한 개 사단이 여의도 대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여의도를 맡으면 그 한 개 사단 전체가 달려드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단이 총괄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되고, 예. 근데 수방사는 전방과 달라요.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제일 공소장에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이 군의 계획을 모르는구나. 저희는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통합방위 사태나 동원령이 선포돼야만 서울 시민 28에서 30이 항상 변동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비군이 돼서 수방사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계사단이 10,000명이 아니라 15만 명이에요. 아,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의도 뭐 30몇 개, 예를 들면 그 사단이 한 40개 되는 국가 중요 시설이 동시에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예 불가능하고 그렇게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제가 알고 있는 그 개념에서는 이게 그걸 의미하는 것 같이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비상계엄 때 출동 병력이 처음에는 40여 명에 불과했죠. 우리 사령관님 진술에 40여 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중에는 100명 정도가 현장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죠? 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물어보실 분 있으세요? 예, 예,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예, 예. 저 증인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나서 박한수 계엄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는 언제쯤 받으셨습니까? 그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전화를 먼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에 그 국방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저는 병력을 이동시켜서 모아놓고 철수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장관님이 전화를 다시 주셔서 철수하세요라고 철수하세요 해서 저희가 저 참모장한테 우리 현시함부로 철수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2시 전이었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중에 이제 계엄 철수 이렇게 정식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장에서는 국회다 보니까 특전사령관 저도 다 거기 있으면은 일단은 해제가 됐지만 또 해제 선포권은 우리 대통령한테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국무회의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그거 기다리다가 보면 또 계속 충돌될 거가봐 일단은 병력을 빼려고 했던 기억이 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장관님께 그 현장 상황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것보다 지금 빨리 빠져나가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 철수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뭐 철수 선포 지시 이러는 거는 이미 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임갑근 변호사. 겹치지 않는 선에서. 예. 그 증인과 곽중근 사령관이 지금 계엄 과정에서 여러 번 이제 접점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진술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증인의 진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객관적 상황과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곽중근 사령관의 증언은 객관적 사정과도 맞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지금 허술한데, 아까 증인이 증언하기를 11월 9일 날 그날 약주들을 술을 많이 마셔서 곽중근 사령관도 많이 취했고 걸음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걸음을 못 가는 또 얘기 제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그 화장실에서 예.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옆에도 못 돌아볼 정도, 앞에만 딱 보고 있는 상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까 화장실 얘기인데 그 직전에 하셨고 직후에 하셨고 그 직전에 많이 취했는데 걸음을 제대로 못 걸을 정도였다, 이런 표현을 써서 여쭤봅니다. 예. 제가 제 잘못입니다. 네. 예. 그럼 이제 11월 9일 상황이고요. 10월 1일 국군의 날도 늦게 모여서 단시간 내에 술을 많이 드신 거죠. 네, 단시간 내에 많이 마셨고 그날도 둘 곽중근 다 사령관이 그랬습니다. 예. 많이 취했었나요? 네? 그날도 곽중근 사령관이 많이 취했었나요?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11월 9일, 그러니까 제가 술을 안 먹어서 어떤 상태가 뭔지를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데 11월 9일은 다 이렇게 취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보면서 네. 아이고 가늠할 정도,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거였고, 그 10월 달은 제 기억에 방첩사령관도 이렇게 딱 자세가 그대로 돼 있었고 대통령님도 자세가 그대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1일 날은 10월 1일은 예, 그러니까 예. 흐트러진 거 제가 한 번도 흐트러지는 모습 못 봤거든요. 예. 저 대통령님은 왜냐하면은 저 3번을 봤으니까. 예. 근데 첫 번째는 아예 그런 적이 없었던, 두 번째도 괜찮은데 세 번째 좀 이렇게 많이 취하신 것 같고,
저 곽종군 장군은 컨디션 자체가 안 좋으세요. 몸이.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면은 이렇게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술이 좀 빨리 취하는 편인가 보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럼 6월 17일 상황에도 아까 강우필 사령관이 졸았다 술이 취해서 그랬는데 그날도 술 많이 먹었습니까? 아니 근데 그건 좀 그분 개인인데 네. 여기서 말씀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분은 주무셨어요. 그날도 곽종근 사령관도 많이 먹었죠. 많이 마셨으니까 한 분이 주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박종근 사령관은 그때마다 술을 많이 드셨고 특히 11월 9일은 증인이 기억하기에 이제 몸을 못 가눌 정도였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증인은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당시 상황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박종근 사령관은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진술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면 결국은 우리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언이 더 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저는 그거에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억이. 근데 그러니까 저의 성향은 제가 듣고 싶은 거에 집중하는 성향이에요. 듣고 싶고. 그래서 제가 질문도 드리는 이유가 얻고 싶은 게 있고, 그다음 이분 누구한테 못 듣는 것도 듣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면은 그게 들리니까는 그게 기억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안 마시면 항상 자리는 항상 그분이 대통령 앞에 계세요. 또 제일 선임자고. 예.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제일 많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직접 자꾸 일 때리니까.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미안한 게 끝나고 나면 제가 계속 그분 컨디션을 보는 이유가 제가 안 마시고 혼자 다 마시고 계시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또 힘들어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다 되셨네요. 예, 예,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거 있어요? 예, 유병국 검사님. 예,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증인께서는 이제 군생활 동안 이제 단연간 연합작전 수행 연구하시고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연습 수행한 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아까 저기 뭐 평시계엄이나 전시계엄 개념이 나와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증인이 평소 훈련하던 상황에 빗대 봤을 때 그 비상계엄 선포 상황이 그 훈련 상황하고 뭐 유사한 상황이 있었나요? 비상계엄 자체를 생각을 안 해보니까 비상계엄은 어떻게 되지? 그러면 뭐 해야 되지? 그 상황이었지 비교할 게 아니었어요. 그 훈련을 할 때 이제 상황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뭐 을지 훈련이나 아니면 예, 예. 뭐 을지 훈련 등이 있을 때 이제 뭐 어떤 상황이 있어서 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다. 뭐 그럴 때 이제 가정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정 상황하고 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제 유사점이 있었냐고 질문드립니다.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모든 계획은 상황이 벌어진 순간은 휴지가 된다. 그러니까는 계획과 실제는 다르고요. 그다음에 훈련은 계획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해진 룰대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태까지 훈련과 실제랑 다릅니까라고 말하면 그거는 우리 군인들은 그걸 적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랑 계획으로 하는 훈련이랑은 정해진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접목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주신문 69항 관련해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네. 메모 작성하실 당시에 이제 합참으로부터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될 수 있는 적의 침투 등이 있다는 정보나 보고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메모 보고 작성할 때 예. 합참으로 그러니까 상급 부대 뭐 정보 쪽에서요. 그러니까 저 실제 상황에서 말이죠. 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쌍방 뭐 더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예, 배유철 변호사입니다. 예, 다시 한번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비상계엄 국정마비라고 나와 있고 국정마비의 판단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기능은 23차례에 달하는 장관 및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탄핵과 헌정사상 초유의 핵심 예산 전액삭감, 거대 야당과 결탁한 세력은 임기 시작 전부터 선제 탄핵을 비롯 178회에 달하는 정부 탄핵 시위로 마비되고 있었고 사법기능은 검사와 판사에 대한 탄핵과 겁박으로 이재명에 대한 방탄사법으로 전락해 결국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검사님들은 그래서 검정 넥타이를 아직도 착용하고 계십니다. 사법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선관위의 선거관리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여론조사 조작 의혹, 선거의 공정성과 북한의 해킹 위협, 100회가 넘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첩 사건 비롯한 간첩단이 활개치고 오물풍선, 북한 무인기, 중국 스파이 등 인지전, 사령관님께서 훈련하신 하이브리드 전쟁의 위기 양상이 국정 마비로 나타난다는 위기 상황을 느끼셨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셨겠죠. 서울 도심에서 2024년 11월 9일 한 달 전입니다. 민노총 주도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가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민노총은 허가받은 몇 개 차로를 완전히 벗어나 9개 차로 전체를 점거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105명에게 폭력을 휘둘려서 부상을 입혔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민노총 등이 주도한 민중 총궐기 때 경찰 129명이 부상해서 소요죄로 기소된 이래로 최대 규모입니다. 민주당 정치인들과 이재명은 이를 옹호했습니다.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 예산을 깎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만약에 사령관님께서 대통령이라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쌍방 뭐 더 하실 거 없으시죠? 네, 뭐 말씀 띄워놓으셔가지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장 검사님. 예, 증인은 지금 보이시는 이 문건을 방첩사 예전에 기무사의 조연천 사령관 등이 부하들에게 시켜서 만들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늘 처음 봤습니다. 조연천 사령관이 이 문건 만든 것 때문에 부하들에 대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자세한 어떤 그런 사후에 어떤 벌어진 건 제가 기억 못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기리 변호사입니다. 예, 뭐 더 물어보실 거 있어요? 예. 방금 이창규 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증인 군인권센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군인권센터. 네. 그 군인권센터가 그 방금 전에 그 신문 하셨던 박근혜 정권의 기무사 그 개헌 문건을 폭로를 하면서 이것이 내라는 뭐다라고 해서 뭐 기소된 것은 결국은 직권남용만 기소가 됐는데 참 수사는 그 개헌 문건 자체가 작성됐다는 것만 가지고 또 내란 음모로 수사가 됐어요. 그래서 대규모 기무사령관 조응천 기무사령관뿐만 아니라 기사에 따르면 200여 명의 그 기무사 인원들이 조사를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제가 모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 개헌 문건이 작성됐다는 것만 가지고 내란 음모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게 모두 다 혐의 없음이 나왔거든요. 그 증인께서 군사법원에서 이제 증언하신 부분이 있어서 신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까 10월 17일에 국정조사 때 그 국정조사가 계룡에서 있었더라고요. 국회에서가 아니라 그죠? 예. 그러면 그때 국회의원 두 분이 지금 증인에게 뭐 연락이 따로 왔나요? 아니요. 저 회의가 끝나자마자 네. 다 나갈 때 좀 와보라고 해서 그 앉아 계신 자리로 앞에까지 갔어요. 네. 거기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있는 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셨나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마이크 좀 써서.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가 듣는 게 있다. 이게 다 들어온다. 조심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예. 그럼 증인은 들어본 적도 없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이 물어봤다는 거네요? 아니 왜냐하면 계속 언론에 나오면서 왜 3개 사령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두 명이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 무인기 관련된 얘기를 계속 질문하셨는데 나중에 불러내셔서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거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증인은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답변 안 해줘. 왜냐면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옆에 뭐 다른 곽종곤 사령관이나 그 같이 들었기 때문에 네. 그분도 대답 안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예,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시죠. 이제 예. 그 증인 이제
00시 31분부터 36분까지 대통령과 통화를 32분부터 36분까지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네 명에서 한 명을 뭐 들고 나와라 했는지 못 들고 나오나 뭐 이렇게 푸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증인이 먼저 무슨 상황을 보고 했을 때 그 반응이었습니까? 아니면 다짜고짜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병력 그 안전 문제, 예. 그다음에 그 상황이 저희가 지금 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지금 그러니까 이미 그때 상황은 그 안에 치안 상황이 좋지 않다고 그다음에 본청에 저희가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미 얘기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먼저 증인이 그 현장 상황을 보고를 드렸고 예. 보고 드리고 나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 여러 차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도 얘기하고 전화 올 때마다 얘기했다는 기억이 나요. 전화 오면 그 상황을 또. 그러면 29초, 16초, 25초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디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맨 앞에는 상황 보고, 뭐 아니면 두 번째는 뭐 다른,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다른, 이게 나눠줘야 이게 시간 분배가 되지. 아까 오상배가 들었다는 그런 워딩을 제가 한번 그냥 시계를 재면서 읽어봤어요. 따로 군더더기 딱 없이.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 읽는 데만도 한 20초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상황을 설명하고 또 대통령이 무슨 증인이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찰 협조를 받아라는 얘기도 했다는 취지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하려면 이 통화는 시간상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29초, 16초, 25초에는. 재판장님, 이 질문은 지금 수에 똑같이 반복해서 지금 그게 가능한 시간이냐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렇습니다. 녹취서에 남겨놓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거까지만 답변을 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 게 아니고요. 이게 증인 주신 분이나 안 되신 분을 지금 확인하다 보니까 증인의 증언도 언제 그렇게 했다는 것인지 몇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변호사님 그 질문 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니고 그 질문 하시라고. 예. 그 얘기 감안해서 이렇게 얘기를 감안해서 들으시라고. 반복한다니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증인 기억으로 이 전체적으로 한 묶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로 기억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 이게 특정이 안 되면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다시 묻는 겁니다. 네. 그 증인 생각을 한번 묻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제가 뭐라고 그거를 설명을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라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제일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통화한 네. 사실은 이게 통화 내용 나오기 전까지는 뭐 통화도 3번 한 것을 기억을 했고 예, 예. 뭐 이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것이고. 네. 실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부관이 이 내용을 알고 말하면 그 친구도 어디다 붙이지 못할 겁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쌍방 물어보실 거 다 물어보셨죠? 예, 저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답변 잘 해주셔가지고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뒤쪽에 우리 증인 변호인께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그래도 재판부에 협조 잘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저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실 예, 예. 말씀 있으시면 혹시 하셔도 됩니다. 예. 방청석에서 앉아 주십시오. 절대 일어서시면 안 됩니다. 꼭 사고가 이럴 때 나요. 예. 다 끝나겠다 할 때쯤. 예. 마지막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앞에 재판장님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편하게 해주셔서 저도 상당히 부담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많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변호인 측과 또 우리 검찰 측 모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비상계엄과 관련돼서는 제 소감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발령이 됐을 때, 선포됐을 때 너무 당황하고 이거 맞아라는 생각까지 들긴 했습니다. 근데 군인은 항상 저도 몇 번 그런 갑작스러운 생각지 못한 상황들이 겪어본 적이 있어서 빨리 이걸 수명하지 않으면
제가 제 부하들한테 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됐으면 무슨 일이 있겠지. 그리고 이유가 있겠지. 절차 뭐가 있었겠지 하면서 제 스스로 이거를 인정을 시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야만 반응을 합니다. 저는 그때 이 비상계엄은 적법하고 적법한 절차에서인 줄 알고 또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군인은 국민을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또 헌법 수호로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도 마음은 되게 아픕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이 발령이 돼서 제 수준에서 판단하고 평가해서 국회 안에 본청을 방어하겠다고 병력을 놓고 넣으려고 했는데 15명밖에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리고 2시간 반 만에 해제됐습니다. 2시간 반이면 군인들은 압니다. 군사작전하면 소대도 6시간 걸려요. 소대가 임무를 주면 움직여서 이동하고 적과 만나서 전투하면 6시간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중대면 12시간입니다. 2시간 반이면 출동 준비하다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맞고 군인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수방사라든가 대부대 같은 경우면 비상 적이 뭐에 따라서 대비한다면은 12시간 이상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적에 대해서 12시간 전에 적의 징후를 알려고 노력하고 모든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내 시간을 보장해야 되니까. 근데 그날은 2시간 반 만에 끝났다는 건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는 그나마 평상시에 부대 안에 대기하고 있는 15명이 나와서 비상계엄이 발령돼서 국회의원님들의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됐을 때까지 15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내로. 그 외에는 이동하고 준비했던 건 그거는 늦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2시간 반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비상계엄은 분명히 사법부에서 위법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수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제가 그래야 군인으로서 마지막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군이 헌법 수호와 국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국민을 지키는 군입니다. 모든 우리 출동했던 수방사 저를 포함해서 모든 장병들은 그래서 나갔을 거예요. 나갔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갔고 그렇게 스스로 해석을 했고 그런데 위법이라는 데서는 받아들이고 제가 책임이지만 그 판단을 근데 이 내란이라고 말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제 다음 세대 군 후배 전우들한테 제일 그게 제가 아픈 마음이고 그 부분은 좀 제가 그 부분에서 정말 너무 미리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것도 물론 사법부의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겠지만 그 전까지는 함부로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 아니면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우리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우리 전우들 그리고 그날 저의 지시로 명령으로 출동했던 그 인원들 근데 그들의 모든 조서를 다 읽어보고 내용을 보니까 정말 다 군인이었습니다. 진짜 제대로 훈련받아서 정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 스스로 판단해서 건의도 했고 또 예방도 했고 막았고 다 하는 걸 제가 다 읽어보고 제가 정말 감사하고 그 마음을 우리 혹시라도 우리 수방사 당시 장병들이 이 사령관 전 사령관의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저 오늘 증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신뢰관계인 동석해 주신 변호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예, 먼저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나가시고 확인했고요. 다음 길 12월 22일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전 10시 10분에 박한수 씨 증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변호사님들 저 오늘자 아까 변호인 의견서 47 진술하시면 되고 47은 수방사 소속 군인 등 관련해 가지고 증거인부 쭉 돼 있습니다. 근데 한두 명이 보니까 빈익 부분 관련해서 요거는 제공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일단 부동의 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아유, 변호사님들 힘드시죠? 제가 빨리 얘기하고 저 끝낼게요. 제가 빨리 거의 다 끝났어요. 정진팔 씨, 그다음에 박한수 씨는 이제 다음에 오니까 됐고, 정용호 씨, 김학현 씨 정보사 관련, 송재영 씨인데 뭐 해당 부분 내용들 다른 데서 혹시 증인신문 했던 내용들 확인해 보신 다음에 이 부분은 빨리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죠? 번의에서 동의하실지 말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길 22일 오후에 누구 하실지 어떻게 좀 결정을 좀 하셨나요? 지금 뭐 최상목 씨, 이상민 씨, 그 다음에 저 김용현 씨는 어차피 하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한덕수 씨, 주경욱 씨 22일이요. 예, 오전 박한수 씨 예상 시간이 어느 정도? 하루 종일 걸리나요? 아니, 저희 주신문은 2시간에서 3시간 사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그럼 박한수 씨만 해야 되나? 예. 박한수 씨 말고 그러면은 저 빨리 그거를 좀 이 부분 이경원 변호사님께서 한 내일이나 모레까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정진팔 씨, 정용호, 김학현, 송재영 중에 저 부동의 계속 유지하실 분? 재판장님, 송재영 씨는 번의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 요청드립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예,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까지 빨리 알려주셔가지고 그 중에 부동의하는 사람 있으면 22일 날 오후에 하죠. 뭐. 지금 정진팔, 정용호, 김학현, 그다음에 송재영 씨는 제가 미처 제대로 확인을 못했나 보네요. 한번 송재영 씨까지 일단 저는 부동의하시는 걸로 봤는데 그 사이에 혹시 번의 동의하셨으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중에 저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계속 부동의 아마 저 번의에 지금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끝까지 부동의 유지하시는 분 있으면 밝혀주시면 그분을 22일 날 오후에 할게요. 되시겠죠? 예. 재판장님, 특검에서도 소환에 법원의 소환에 최대한 협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공전이 없었는데 네. 지금 내일 모레까지는 좀 소환에도 저희도 이제 소환 노력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내일까지 의견을 밝히도록 지휘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던 박헌수, 목현태, 윤승영 3명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신속히 밝히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부분 지금 다 말씀드리셨죠? 예,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가능한 분들 밝혀주시죠. 기본적으로 박헌수 그리고 목현태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할 것 같은데 윤승영에 대해서는 조금만 추가로 좀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윤승영 씨 끝까지 부동의 유지하시면 다음 기일에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오후에? 윤승영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지금 꼭 말씀 안 하셔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만 밝혀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 부분 하시고 24일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전 10시 10분에 조지호 씨, 그 다음에 오후 2시 10분에 김용현 씨. 이렇게 해가지고 증인신문 진행합니다. 그리고 24일 말씀이시죠? 예,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던 대로예요. 근데 김용현 씨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조금 다른 재판에 진행하는 거 보고 29일 날 병합해서 진행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은 약간은 유동적이라는 거.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예, 특별히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김계리 변호사님. 네, 예. 국무회 CCTV 관련해서 저희가 열람할 필요가 있어서 예. 공판 준비기를 짧게 잡아주시던가. 그러시죠. 네. 26일 어떠신가 싶은데요. 그 26일 너무 멀어서요. 증인신문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아, 그러세요? 이번 그러면 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면은 내일 오후 혹시 괜찮으실까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내일 오후 괜찮으실까요? 네. 내일 오후 혹시 검사님들 중에 한 분 저 오시고 그거는 카운트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검사님들도 정신 차리시고 변호사님들도 다들 빨리 저 정신 차리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저 내일 오후 저 한 3시나 4시 정도에 할까요? 저 피고인은 직접 안 나오셔도 됩니다. 준비 절차로 하고 직접 확인하실 분. 4시로.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저 변호사님들 한 분 정도 나오시면 되시지 뭐. 그게 네, 제가 출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424호 법정 서관 424호 법정에서 오후 3시가 편하세요? 4시가 편하세요? 핸드폰 한번 보시죠. 4시가 좋습니다. 오후 4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서관 424호에서 수명법관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오늘 할까요? 말 길게 하는 것보다 오늘 저 장시간 재판부에서 무리하게 진행을 했는데 협조 잘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